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3+1입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이 모인 3+1 협의체죠. 3+1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해서 어제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석패율제는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일종의 패자부활전 제도죠. 3+1 협의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협상에는 제동이 걸리면서 선거법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반전 합의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3+1은 물론 4+1 협의체를 부정하면서 저지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 반대를 외치고 있는 건데요. 국회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국회가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요즘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석패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거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전문가가 될 그럴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 익숙치 않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석패율이 21대 총선 선거법 줄다리기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당들, 민주당 30의원과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석패율제를 하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 여야 경쟁 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제도입니다. 석패율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건 굉장한 혼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50명의 연동형 부분을 50%의 연동형 부분에다가 30명에 한해서 이것 또한 연동형의 또 다른 봉쇄 조항이거든요. 30명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것도 받아들인다고 양보를 했으면 석패율에 대한 것들을 주장을 하면 최소한의 석패율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선거제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민주당이 되묻고 싶습니다. 네, 끊임없이 갈등이 야기되고 그 갈등을 또 극복하는 것이 정치권이라고 하지만 지금 4+1의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패율에 대해서 앞서 그 두 정치인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글쎄요, 이런 갈등의 구도를 좀 좁힐 수 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가 민주당으로 봐서는 의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그래서 군소정당들한테는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석패율제가 남은 거죠. 석패율제가 의미가 있었던 시기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주의 벽에 막혀서 연속으로 낙선하고 하던 무렵에 이제 제기됐던 문제인데, 사실 그 이후에 영남에서 김부겸 의원이, 호남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면서 국민들이 그 지역주의를 극복하시는 모습들을 보이셨고요. 근데 지금의 석패율제는 자칫하면 1등을 하거나 혹은 아깝게 2등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들의 유력한 정치인들일 텐데 그분들을 위한 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개혁적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석패율제의 문제는 이게 표의 등가성이나 의석의 비례성을 높이자는 건데 석패율제로 당선된 분들이 형식적으로는 비례대표이지만 사실상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것은 애초에 취지에 좀 벗어난다. 그래서 저는 다른 작은 정당들이 연동형 자체에서 정말 꼭 당선시켜야 되실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거기 비례대표 앞순위로 배치하면 충분히 그 효과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질 텐데 아마 과정이 좀 진통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데 진 장관께서는 이 석패율제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 석패율제에 대한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선거법 전문가가 될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이 논의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법안 자체가 막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왜 이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나 근거도 이제는 그 막 헷갈려지는 그 국면으로 가고 있다. 전혀 납득도 이해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다른 정치 관련 제도는 국민들이 그 시시콜콜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거제도만큼은 어쨌든 19세 이상 모든 국민들이 다 직접 참여하시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단순 명쾌해야 돼요, 제도가. 근데 이런 제도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자신들의 이 밥그릇 싸움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투표하시라? 저는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정치인들, 국민들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대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더 이상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하지 마시고 지금 처리되지 못하는 그 예산 부수 법안 있잖아요. 그거 하고 민생 법안들만 처리하시고 20대 국회 저는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거법이든 그 검찰 개혁 법안이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뭐 하지 마시는 게 좋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정말 이상한 그 최악의 사례를 만들지 않겠는가 이런 그 우려가 있어서 정말 20대 국회의원들 문희상 의장께 정말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고 싶고요. 석패율제 관련해서 민주당하고 3+1 정당들하고 지금 되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두 쪽 다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그 3+1 정당들에서 석패율제 하자고 하는 거는 거기 참여하시고 있는 인지도 높은 대표급 의원들 있잖아요. 중진 의원들. 그분들이 그 원내에 진출하기 위한 속셈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이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 왜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조차도 예컨대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표를 잠식할 수 있는 그 정의당이나 뭐 평화당이나 대한신당 이런 데서 모조리 다 그 출마를 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 분열될 수 있으니까 표가 나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걸 염려한 속셈이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얘기되는 석패율제는 반쪽짜리 지역구도 완화합니다. 왜냐하면 호남 쪽에서는 민주당이 1위로 당선이 되더라도 한국당이 2위로 당선돼서 거기에 지역구도가 완화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호남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평화당이나 어디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이런 쪽에서 2위를 하고 영남 그쪽 분이나 한국당에서는 전혀 진출이 과거보다 더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남 쪽에는 민주당 쪽에서 표를 그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명분만 지역구도 완화지 절대로 오히려 호남 쪽의 지역구도가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구도 완화라는 명분 내걸면 그것도 국민들한테 그 거짓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지금 3+1이든 4+1이든 거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이게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완전히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이권 연대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까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선거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민생 법안이나 네. 뭐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처리를 하고 문 닫아야 된다라는 네. 그런 강한 말씀까지 하셨는데 실제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게 민주당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선거법도 그렇고 검찰개혁 법안 같은 것도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만 차일피일 지나고 있고 이런 네. 상황이면 원포인트 국회로 지금 말씀하신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인데 그거를 또 받을 수 있는 또 받고 안 받고 또 정치적인 논리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국당 쪽은 그 지난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국회의장님이든 민주당에서 뭐 유감 표명 정도 하면 한국당은 저는 한국당과 지금 새로운 보수당 쪽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그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도 어제 선거법은 좀 뒤로 미루고 검찰개혁 법안하고 예산부수 법안, 먼저 민생 하자. 법안 네. 먼저 하자 예. 그랬잖아요. 저는 거기서 민주당의 속셈이 제가 의심하고 있던 부분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게 뭐냐면 민주당은 애초부터 선거법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저는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공수처법이나 검경 그 수사권 조정 있잖아요. 그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끼로 군소 야당들을 끌어들인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선거제 예. 개편은 여기까지 끌고 하고 지금 이제 최종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이 지점에 와서는 속내를 있는 대로 드러내면서 선거법은 그 3+1에서 그 이제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뒤로 제끼고 예. 그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 뭐 이런 속내를 지금 있는 대로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유 해봅니다. 의원의 반론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미끼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옵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패스트트랙 법안에 들어있는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진 장관님 입장에서는 거기 반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이다라고만 규정하시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역대 정권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이제 그런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민생 입법이나 예산안은 통과됐는데 네. 어쨌든 지난번 국회 회의가 좀 파행적으로 되는 바람에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 안 된 거 아닙니까?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돼야만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 당들이 자기 입장을 떠나서 해야 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은 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디다 필리버스터를 걸고 어디다 필리버스터 안 걸었는지를 지금 자신들도 헷갈려 할 정도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관계없이 예. 선거법과 분리해서 우선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거 하고 그리고 합의가 되면 검찰개혁이나 이걸 먼저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관련으로 해서 논의가 너무 복잡해지고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국가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나 꼭 해야 할 것들 좀 먼저 하자는 주장은 저는 정당한 주장이지 뭐 당리당략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에는 동의해요. 네. 그래서 20대 국회는 바로 예산부수법안과 비쟁점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그냥 문 닫고 선거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은 저는 이 지금 20대 국회, 이 무능한 20대 국회에서 처리했다가는 완전히 개혁으로 갈 것 같고요.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정말 차분하게 긴 안목으로 지금 보세요. 긴 안목으로 제대로 된 선거제를 개혁하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연동률을 30석에 캡 씌우는 거는 다음 선거에 한시적으로 하자. 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니 선거제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긴 안목으로 길게 내다보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죠. 그게 국민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요즘 최근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4+1에 참여하는 이분들이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그 법안을 태울 때 선거법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그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 있잖아요. 예. 225석에 75석 비례에 50% 준연동제를 태웠지만 그 열차가 떠나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그러니까 그걸 지킬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차 출발하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한 얘기가 뭡니까? 300석에다 10% 의석수 늘리자. 그러다가 이제 국민 여론에 부닥치니까 75석 비례를 50석으로 낮추자. 뭐 이러면서 지금 거기에 또 50석도 안 되고 30석에 캡을 씌우자는 등 뭐 석패율제 뭐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지금 논의가 네. 변질되잖아요. 애초에는 뭐죠? 비례성 강화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요. 민주당 뭐 정의당 할 거 없이 거기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이 다 밥그릇 싸움. 제가 최근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한테 정말 실망했던 거는 민주당 쪽에서 최근에 그 제안을 했었잖아요. 애초에 원안,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던 원안 있잖아요. 225석, 75석. 그 원안을 상정해서 처리하자. 그랬더니 심상정 대표의 반응이 뭐였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한다. 아니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그 안을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바로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다? 아니 저는 지금 이제 그걸 포함해서 이 논의 과정을 보면서 와 이거는 그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속이면서 이럴 수가 있나 저부터가 엄청난 배신감을 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말씀드리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뭐 니네들은 여기까지만 해. 심정적으로는 저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는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지난번에 상정됐던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도 중요하지만 지금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 1만 건이 넘어요. 네. 예. 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선거 끝나고도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도 나와서 밤을 새서라도 처리할 건 다 처리해야 돼요. 이 국회는. 그게 책임감이지 니네 여기까지만 해. 라고 하는 건 전 이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네. 검찰개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성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 다수가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바라고 있는 진 의원께서도 그건 잊어서는 안 된다고 너무 생각해요. 답답하시니까 뭐 그런 심정은 저도 공감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제가 그냥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20대 국회가 너무 무능하니까 개혁하기보다는 차라리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절절하게 호소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개혁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아무 근거 없이 드린 얘기가 아니고요. 알바니아라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준연동형 비례제 똑같은 제도를 몇 년 전에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수십 개 정당이 난립을 하고 그 큰 정당의 위성 정당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정당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면서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니까 다시 선거제를 다시 원위치시킨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도 반면교사로 참고를 해야지 네. 죽어봐야 그 저승 맛을 안답니까? 우리가 다른 먼저 간 사례들을 참고를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잘못된 쪽으로 선거법을 바꾸기보다는 예.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논의하자라는 말씀을 그냥
제가 뭐 그러라고 할 권한은 없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냥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네. 한 가지만 딱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사실 진 장관님이 자유한국당이 아니시라서 진 장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일이 여기까지 된 데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작용했습니다. 예. 뭐 270석 의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전혀 하지 말자는 것을 현실 가능한 안으로 누가 받겠어요? 그건 그런 안을 내놓고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하는 점은 꼭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권 여당이 참 여러모로 조율하느라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하나 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두 분과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국회 동의 절차 거쳐야 하거든요. 이 부분 4+1 공조를 깨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는 정도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해야 진정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데 예. 그 문제와 연동시키는 만약에 지금 그 소수 야당들이 선거법 문제와 이 청문회 문제를 연동시킨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죠. 유상엽 위원장이 이미 좀 그런 식으로 거론을 했거든요. 그런 취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은 이 시기에는 저는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후보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믿고 청문회에 원칙적인 입장으로 임해야 된다. 또 저는 그분들도 그 소수 야당들도 뭐가 막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는 못할 거다. 네. 연동시켜서 니네 선거법 안 해줬으니까 우리 청문회 때 협조 안 해. 네.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그건 정치의 품격이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면 4+1 그 내부에서 이견이 생겨가지고 갈등 상태여서 선거법이 지금 더 이상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지점에서 한국당이 내놨던 안을 거론하면서 한국당에 이 상황에 책임을 돌리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서 했더니 예,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그 청문회 관련해서 저는 지금 선거법 분위기 때문에 그것이 청문회나 총리 인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 차원을 떠나서요. 예.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나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이 두 분의 후보 자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저는 청문 과정이 굉장히 가시밭길이 될 것 같다. 저는 그 두 분이 무슨 도덕성의 문제나 능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추미애 후보가 누구십니까? 5선에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을 그냥 행정부의 장관으로 데려간다든지 또 마찬가지로 5선에 당 대표에 거기다가 국회의장까지,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이 된 그 3부 요인 중에 한 분을 총리로 모셔가면은 이 상황을 보고 전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정말 문재인 정권 인재풀이 이렇게까지 협소한가? 저는 이거는 단지 청문회 리스크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협소한가?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좀 모독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재가 없나요? 예. 그분 아니면 하실 분이 정말 없어서 이렇게 모셔가나요?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 문재인 정권은 정당이나 의회를 그냥 그 청와대의 하부 조직쯤으로 여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에서 바로 그런 점들이 더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애 요인이 있다면 그런 거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연동 때문에 그 군소정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좀 속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그런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오히려 자격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요. 자격이 부족한 분을 추천했을 때가 문제인 것이지 5선의 당대표였던 분은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됩니까?
본인이 결심하고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에 대의를 내가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하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이 국무총리를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밀던 사람이 국회의장이 안 되니까 국회의장을 푸대접하고 전화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유한국당에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대통령한테 국회 권위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국회 권위를 얘기를 하고요. 김용준 전 헌재소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었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똑같은 얘기죠. 지금 정세균 의원은 육선의 평의원입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것이죠. 네. 뭐 전례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의전 문제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분들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 구체적으로 야당이나 이런 데서 제기가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회의장이라서 안 된다. 네. 뭐 5선의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이런 얘기는 전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재 소장하고 지금 국회의장하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뭐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다든가 이거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 삼부 요인 삼권 분립 체제예요. 입법부의 완전 수장이었던 분을 행정부의 2인자로 그거는 저도 이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의회의 한 구성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예. 아니 도대체 의회가 무슨 행정부의 청와대의 하부 조직쯤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는 굉장히 자존심이 지금 상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직 의장을 그랬다면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직 의장은 가지도 물러나신 않죠. 분인데? 지명도 안 하고 가지도 않죠. 차고 넘친다는 여당과 잔뜩 벼르고 있는 야당. 미리 앞서 보는 청문회 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부쩍 말이 많아졌습니다. 뭐 논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법했습니까? 그럼 누가 불법했다는 거예요? 막은 놈이 불법 아닙니까? 국민의 권리를 막은 자가 불법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바로 적반하장. 네. 예, 굉장히 격앙돼 있고 목소리가 거의 쉴 정도로 결기가 많이 느껴집니다. 단식 농성에서 이제 복귀한 이후에 황교안 대표의 저런 강성 리더십이 과연 지금 국회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화를 더 막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꽤 있고요. 당내에서도 이 황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치인 황교안으로는 아직 사실 입문도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내란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요. 우선 당내만 보더라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야단치듯이 한다. 예. 뭐 그런 얘기나 아니면 나는 단식하는 동안 당신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뭐 이런 식의 그것은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한 세상인데 정말 확고하게 수직적 리더십으로 전도사님이 신도들을 회개하라고 야단치거나 뭐 공안검사가 피의자들을 야단치는 그런 분위기라는 점에서 저는 우선 수평적 리더십으로는 낙제점이다 하는 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준법 정신의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분인데 이미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면서 천막 치면 안 된다는 그 법령을 위반했죠. 그건 경호상의 문제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그리고 저는
이승만 정권 시대로 후퇴했다. 백골단 따벌대 같은 그런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구타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그 야당 개편대에 가서 강목으로 때리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일어난 모습은 바로 그것의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했던 책임자가 바로 황교안 대표라는 점에서 저런 준법 정신을 가진 분이 과연 어떨까. 제가 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대로는 오히려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예. 이건 아닙니다. 저는 정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점에서는 지금 국회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거나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황교안 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규탄 대회에서 불거졌던 폭력 사태를 두고는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있다고 하는데 정작 공개적으로는 전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이게 총선을 앞두고 공천 때문에 눈치 보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그런 이유가 다분히 있겠죠.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규탄 대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좀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지금 제1야당인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이나 이 공수처 처리를 뭐 막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권과 싸우려고 해도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거기서 동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동력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왜 우리 야구에서도 투수가 직구만 잘 던져가지고는 네. 오래 가거나 승률이 보장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적절히 변화구를 섞어가면서 직구를 던져야 승률도 높아지고 오래 던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강경투쟁 일변도로 나가면 과연 이게 한국당에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수층은 많이 결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한 발 나아가려면 중도층으로 외연 확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식의 투쟁 일변도로 나가서 외연이 확장될까? 그거를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편으로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지금 원내에 들어와서 따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예컨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그 하명 수사 이 건이 지금 점점 더 진화해가지고 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송 시장 그 공약 작업에 개입을 한 의혹이라든지 거기 더 나아가서 지금 상대 후보를 그러니까 경선 후보를 매수하는 일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엊그제 발표한 부동산. 아니 무슨 부동산 정책을 게릴라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원내에서 따져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원내 투쟁을 하더라도 원내 상임위를 통해서 이거를 철저하게 꼼꼼히 따지는 일을 네. 병행해 나가야지 거기에 이제 그 야당 쪽에 국민들 힘도 실리고 싸워 나갈 동력도 확보될 텐데 그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따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여러 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부동산 정책을 정부와 여당에서 굉장히 힘을 싣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에 이어서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도 관련 발언을 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이후 우리 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자들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가구 1주택 선언이 우리 당을 거쳐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에서 다주택 보유한 참모들 11명을 이름과 지역까지 공개를 했고 지금은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까지도 솔선수범하자라는 말을 듣고 오셨습니다. 상당히 글쎄요, 맞는 일면 얘기도 있지만 좀 부담스러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까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직으로 나라를 위해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희생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부동산 규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 참모 중에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11명이라고 이제 이름하고 지역까지 다 나와 있고 또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다수가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유산으로 받은 것도 있고 공직자 전에 어떤 사업을 해서 재산이 많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가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집요하게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점에는 거기에 흔쾌하게 같이 뜻을 하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비판을 받는 속에서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 장관 의견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청와대에서는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청와대 참모들의 집값이 이만큼 올랐다. 이런 발표가 굉장히 아팠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조용히 내부적으로 할 일을 저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것도 저는 보기에 좀 안 좋고요. 지금 이 정부가 2년 반 사이에 부동산 정책을 18번째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안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 잡히고 있는 원인을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반시장적이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강남에 살고 있지는 않은데 제 주변에 정말 중산층, 집 한 채 갖고 있는 연금소득자들 있죠, 퇴직한. 그분들이 오죽하면 저를 붙잡고, 저는 현역도 아닌데 저를 붙잡고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왜 그렇게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하시는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